4. 며칠 밤 뒤에 크리스틴이 빈센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검은 패티코트와 푸른 캐미소를 걸치고 머리에는 새까만 모자를 쓴 차림이었다. 하루 종일 빨래통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극도의 피곤에 시달릴 때면 그녀의 입은 언제나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난 붉은 자국이 전에 보았을 때보다도 더 넓고 깊게 패여 있는 것 같았다. 안녕 빈센트,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사는 곳을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신이 날 찾아준 첫 번째 여인이군. 잘 와주었어요. 셔를 벗겨줄까? 그녀는 불 곁에 앉아 몸을 덮였다. 잠시 그녀는 방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았다. 이것도 나쁘진 않군요. 그녀가 말했다. 텅 비었다는 것 외에는요? 그래요. 가구를 살 돈이 없으니까. 글쎄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에겐 충분한 것 같은데요? 난 지금 막 저녁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 크리스틴, 함께 먹겠소? 왜 날 시행이라고 부르지 않죠? 모두들 그렇게 부르는데. 좋소, 시행. 저녁은 뭘로 할 건가요? 감자에다 차. 난 오늘 2프랑을 벌었는데 나가서 쇠고기를 좀 사와야겠군요. 여기 내 돈이 있어요. 동생이 좀 보내주었거든. 얼마만큼이나 사겠소? 50상팀이면 먹고도 남을 거예요. 잠시 후에 그녀는 고기를 종이에 싸들고 돌아왔다. 빈센트는 그걸 그녀에게서 받아들고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다. 이봐요, 앉아요. 당신이 무슨 요리를 할 줄 안다고 그래요? 난 그래도 여자잖아요? 그녀가 스토브 위로 몸을 굽히자 그 열기로 그녀의 볼에 따스한 홍조가 으렸다. 그녀의 모습이 다소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가 냄비에 감자를 썰어 넣고 거기에 고기를 섞어서 뭉근한 물에 얹어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모습은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의자를 벽에다 비스듬히 기울이고 앉은 채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빈센트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곳은 그의 가정이었고 거기에 한 여인이 그 다정스런 손으로 그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다. 인생의 반려로서 K와 함께 사는 이러한 광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던가. 크리스틴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빈센트가 앉은 의자가 위태위태한 각도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봐요. 이런 바보 같으니 그녀가 말했다. 똑바로 앉아요. 모가지가 부러지길 바래요. 빈센트가 이빨을 드러내며 싱긋 웃었다. 그와 한 집에서 살았던 여자들 치고 그의 어머니, 누이 동생들, 이모들, 사촌 그 여자들 치고 빈센트 의자를 똑바로 하고 앉아 목 부러질라 하고 말하지 않은 여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 좋아, 시행. 그가 말했다. 내 얌전하게 있을게. 그녀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는 또다시 의자를 벽에다 비스듬히 기울인 채 흡족스럽게 담배를 피웠다. 시행이 테이블에다 저녁을 차렸다. 그녀는 아까 밖에 나갔을 때 롤빵 2개도 함께 사왔었다. 고기와 감자를 다 건져 먹은 뒤 그들은 롤빵으로 남은 고기 국물을 깨끗이 훔쳐 먹었다. 그 봐요, 시행이 말했다. 내 장담하지만 당신이라면 이렇게 요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이요, 시행. 내가 요리를 하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생선인지 고기인지 아니면 악마인지 분간 못할 지경이니까. 차를 마시다가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블랙 시가를 피웠다. 그들은 쾌활하게 얘기를 주고받았다. 빈센트는 마오베나 데보크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한결 더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아는 척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친근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 겨루거나 가식을 부리지 않고서 그들은 평범한 얘기들만을 나누었다. 빈센트가 얘기할 때면 그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그녀로서는 그가 철저하게 이해해 주길 애타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자유로이 꺼낼 수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내세워 주장하고 싶은 자아라는 것도 없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시행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와 그 고난과 불행을 얘기할 때면 그녀가 하는 말들 중 불과 몇 마디만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히 빈센트 자신이 살아온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얘기에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는 노력도 없었고 침묵할 때에도 아무런 가식이 섞이지 않았다. 그것은 계급 장벽과 의도적인 속셈과 신분차별을 모두 떨쳐버린 발가벗은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빈센트가 일어섰다. 뭘 하려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접시들을. 앉아요, 당신.
접시 닦을 줄은 알아요? 난 여자잖아요. 그가 의자를 벽에다 비스듬히 기울이고 앉아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넣고 흡족스럽게 연기를 내뿜는 동안 그녀는 개수통에 몸을 굽히고 접시를 닦고 있었다. 비눗물이 묻은 그녀의 두 손은 튼튼했다. 튀어나온 핏줄, 뒤얽힌 주름살들이 그 손이 얼마만한 노동을 겪었나 말해주고 있었다. 빈센트는 연필과 종이를 들고 그녀의 두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참 좋군요. 접시를 다 닦고서 그녀가 말했다. 다만 독한 술이 조금만 있다면 안성맞춤일 텐데. 그들은 독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저녁을 함께 보내면서 한편으로 그는 시행을 스케치했다. 그녀는 따뜻한 난로가에서 무릎을 두 손에 얹고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이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불그스름한 난로의 열기와 누군가 이해해주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는 것 덕분에 그녀에겐 활력과 기민함이 찾아들었다. 당신 세탁일이 언제 끝나오? 그가 물었다. 내일. 잘 됐죠. 나도 그 이상은 견딜 수 없을 테니까. 몸이 몹시 안 좋은가 보군. 아니, 한데 그게 다가와요. 그게 다가온다고요. 빌어먹을 애가 벌써부터 뱃속에서 가끔 꿈틀거리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내게 포즈를 취해주기 시작해도 되겠는걸?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뿐이요. 가끔 가다 일어서서 있거나 누드 포즈를 취해야겠지만 별로 나쁠 것도 없군요. 당신은 일을 하고 나는 돈을 벌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금 집에 있는 거라면 좋을 텐데, 그녀가 말했다. 날씨는 차갑고 내겐 숄밖에 없으니 게다가 갈 길은 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웃집에 빨래하러 가야만 하지 않소? 6시에. 그땐 아직 어둑어둑할 때죠. 시행, 원한다면 여기 있어요. 당신이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도 침대가 넓으니까. 저기서 두 사람이 잘 수 있을까? 물론. 그럼 여기 있기로 하죠. 좋아. 있어달라고 해서 고마워요, 빈센트. 당신이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새벽에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끓여주고 잠자리를 손보고 작업실을 쓸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세탁기를 가기 위해 그를 떠났다. 그녀가 가버리자 갑자기 그곳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오후에 테르스테어가 다시 들렀다. 그의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얼얼한 추위 속을 걸어온지라 양뺨이 빨개져 있었다. 어떻게 돼가나 빈센트? 썩 잘 돼갑니다, 테르스테어 씨. 다시 와주시다니 감사하군요. 무언가 내게 보여줄 만한 재미있는 작품이 있겠지. 그 때문에 내가 왔다네. 예, 새로 그린 게 몇 개 있죠. 앉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자를 쳐다본 테르스테어는 거기 얹힌 먼지를 털어내려고 손수건을 찾다가 그건 예의상 좋지 않은 짓이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 빈센트가 서너 점의 수채화를 가지고 왔다. 테르스테어는 긴 편지를 건너뛰어가며 읽듯이 그 그림 모두를 한꺼번에 급히 훑어보고는 다시 맨 처음 것을 들고 꼼꼼히 쳐다보았다. 잘해 나가고 있군. 얼마 뒤에 그가 말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고 약간 거칠긴 하지만 향상된 게 좀 보이는군. 내가 곧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해, 빈센트. 예, 테르스테어 씨.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돼.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살아간다는 건 옳지 못한 짓이니까. 빈센트는 자기가 그린 수채화들을 받아들고 바라보았다. 그 그림들이 미숙하겠거니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예술가들이 다 그러하듯 그 역시 자신의 작품의 흠을 볼 수 없었다. 자립만 한다면 그것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속도를 높여야 해.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길 바라겠네. 예, 테르스테어 씨. 어쨌거나 자네가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쁘군. 태호가 나더러 자네를 좀 감시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게, 빈센트. 난 자네를 이 플라츠에서 확실한 위치에 앉혀놓고 싶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언제나 제 뜻대로 따라주지는 않는군요. 그렇긴 하지만 이 그림들 중 하나를 보고 마우베가 칭찬해 주던걸요. 마우베가 뭐라고 말하던가? 제법 수치화답게 보이기 시작하는군 이라고 말하던데요. 테르스테어가 낄낄 웃으면서 모직 스카프를 목에 감았다. 끈질기게 계속해, 빈센트. 끈질기게. 바로 그렇게 해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세.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 빈센트는 삼촌인 코르넬리우스 아저씨에게 자기가 이제 헤이그에 자리 잡았노라는 편지를 써보내면서 헤이그에 오면 한번 들러달라고 아저씨를 초대했다.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이름 있는 화구상을 경영하는 코르 아저씨는 자기 상점에서 팔 그림 재료와 그림들을 사러 헤이그에 자주 오곤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그는 친하게 사귀게 된 꼬마 아이들을 위해 자그마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스케치하는 동안 계속 즐겁게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단 것들을 한자로 사다 놓고서 화판에 몸을 굽히고 그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깊숙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코르 아저씨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코르넬리우스 마리누스 반 고흐는 성공을 거둔 잘 알려진 부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열린 그의 검은 두 눈에는 가벼운 우수가 어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반 고흐 가문 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덜 불룩했다. 그는 전형적인 반 고흐 가문의 두상을 하고 있었다. 넓고 높은 이마도 강한 턱도 각이진 정사각형의 얼굴에다 커다랗고 둥근 아래턱과 힘차게 생긴 코를 가지고 있었다. 코르넬리우스 마리누스는 힐끗 쳐다보지도 않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빈센트의 작업실을 이모저모 남김없이 구경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전국에서 코르넬리우스만큼 많은 화가들의 작업실 내부를 본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었다. 빈센트는 남아있던 단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바깥 날씨가 무척 추웠을 텐데. 그럴까 빈센트? 빈센트가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빈센트는 아저씨가 힘 하나 안 들이고 그토록 태연하게 찻잔을 무릎 위에 세워놓고서 최근의 소식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는 게 놀라웠다. 그래 빈센트야, 너가 화가가 되겠다 말이지?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 방구 가문에 화가가 한 명 생길 때가 되었나 보구나. 지난 30년간 하인 아저씨와 빈센트 아저씨와 낯도 모르는 남의 작품만 사들였는데 이젠 그 돈 중 조금이나마 우리 가족의 손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빈센트가 미소 지었다. 저로서는 유리한 출발을 한 셈이죠. 그가 말했다. 새 아저씨와 동생이 그림을 파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코르 아저씨, 치즈와 빵을 조금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시장하실 텐데요. 코르넬리우스가 알기로는 가난한 예술가를 가장 손쉽게 못 오가는 길은 그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래 고맙다. 그가 말했다. 아침을 너무 일찍 먹었더니. 빈센트는 두꺼운 흑방 서너 조각을 입 빠진 접시에 놓고 종이봉지에서 보잘것없는 치즈를 조금 꺼내 놓았다. 코르넬리우스는 그것을 힘겹게 억지로 조금 먹어보았다. 테르 스테이시가 내게 한 말로는 테오가 너에게 매달 100프랑씩 보내준다던데? 예. 테오는 젊어. 그리고 자기 몫으로 돈을 모아야만 해. 그러니까 너희 밥값은 너희 손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테르 스테어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바로 어제였던지라 빈센트는 아직도 기분이 몹시 언짢은 상태였다. 그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재빨리 응수했다. 자기 밥값이라고요, 코르 아저씨?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밥값을 벌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응당 밥값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밥값을 받을 만하지 않을 경우 말하자면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다면 분명 그건 죄악이겠죠. 정직한 인간이라면 누구든 마땅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땅히 밥값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도 자기 밥값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불운이죠. 그것도 커다란 불운이죠. 빈센트는 자기 앞에 놓인 흑빵 조각을 가지고 손장난을 하고 있었다. 가운데서 빵을 좀 떼내어 굴리면서 딱딱하고 둥근 조그만 공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코르 아저씨가 제게 넌 밥값을 얻을 만한 가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모독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나 제 밥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거야 분명 그렇지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그 점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확실히 저로서는 이제 더는 그 문제에 골치를 썩이지 않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밥벌이에 관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얘기는 즐겁게 이어졌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도 표현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빈센트가 더 거루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넌 그 점을 모르는구나 빈센트. 코르넬리우스가 말했다.
사생활에서는 더 거루가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지 않느냐? 빈센트는 훌륭한 더 거루 스승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었다. 맞다고 말하는 쪽이 한결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빈센트는 어쩐지 반고흐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맞다라는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다. 코르 아저씨, 언제나 느껴온 것이지만 예술가란 자기 작품을 대중 앞에 보일 때에도 자신의 사생활의 내적 몸부림은 남에게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둘 권리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생활의 내적 몸부림이란 어쩔 수 없이 한 예술작품의 창조에 부수되는 나름대로의 특이한 어려움과 직접적인 그리고 운명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야. 빈센트가 설탕도 빼먹고 내놓은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코르넬리우스가 말했다. 단순히 쟁기나 셀즈북 대신에 그린북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방탕하게 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 난 올바른 처신을 갖지 못한 화가들의 그림을 꼭 사줘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비평하는 사람이 작품 자체가 비난의 여지가 없는데도 그 화가의 사생활을 캔다는 것은 더 한층 부당한 일입니다. 한 예술가의 작품과 그 사생활과의 관계는 아이를 분만하는 한 여자와 거기서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관찰해도 좋지만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들추고서 피가 묻었나 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몹시도 야비한 짓이니까요. 빵과 치즈를 입안에 막 집어넣었던 코르넬리우스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에 그걸 황급히 뱉어내고는 벌떡 일어나 스토브 속에다 집어던졌다. 이런 세상에, 그가 한마디 했다. 이런 원, 이럴 수가. 빈센트는 코르넬리우스가 화를 낼까봐 겁이 났지만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좀 나은 방향으로 얘기가 바뀌었다. 빈센트는 보통 것보다 좀 작은 크기의 스케치들과 습작화들이 들어있는 종이첩을 가지고 왔다. 그는 아저씨를 위해 밝은 곳에다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코르넬리우스는 처음에 아무 말도 없다가 석탄시장에서 건너다 보이는 파데메스 유태인 구역의 풍경을 그린 자그마한 그림, 설명입니다. 그건 빈센트가 어느 날 밤 브라이네르와 함께 거닐다가 밤 12시경에 그린 것이었다. 그 그림의 눈길이 이르자 보는 눈길을 멈추었다. 이건 좀 좋은데? 그가 말했다. 이 도시의 이런 풍경들을 내게 좀 더 그려줄 수 있겠니? 네, 가끔 기분 전환으로 그런 그림들을 그리죠. 모델 놓고 일하는 데 실증이 날 때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좀 더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그는 아저씨 어깨 위로 몸을 굽히고서 우들투들한 종이들을 넘기며 찾았다. 이건 블레어테어이고 이건 게스트를 그린 거죠. 이건 어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게 12장쯤 그려주겠니? 예, 하지만 이건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야 해요. 좋아, 넌 얼마를 요구하니? 연필로 그렸거나 펜으로 그린 이만한 크기의 자그마한 그림들은 저는 2프랑 반의 가격으로 정해놓았어요. 값이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까? 코르넬리우스는 혼자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금액이었다. 아니야, 이것들의 반응이 좋으면 암스테르담을 12장 그려달라고 너에게 부탁하마. 그러고 나서 가격은 내 쪽에서 정하지. 너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말이야. 코르 아저씨, 이게 내가 받은 첫 주문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모두가 널 도와주고 싶어한다, 빈센트. 너의 작품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너가 그리는 것이면 무엇든 다 사드릴 테니까. 그는 모자와 장갑을 집어들었다. 테오에게 편지 쓸 때 내 안부말도 전하거라. 성공에 도취한 빈센트는 새로 그려놓았던 수채화를 휙 집어들고서 곧장 우일레보멘으로 달려갔다. 예트가 문간에 나와 그를 맞았다. 그녀는 다소 근심 어린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빈센트라면 안 들어가겠어. 남편은 흥분 상태에 있어.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요? 마오베가 아픕니까? 예트가 한숨 지었다. 언제나 있는 일인 걸 뭐. 그럼 날 만나고 싶어 하진 않겠군요. 상태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거야, 빈센트. 빈센트가 여기 왔었다고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해 줄게. 남편이 조금 가라앉으면 아마 빈센트를 보러 들릴 거야. 마오베한테 꼭 얘기해 주는 거죠. 잊지 않을게. 빈센트는 많은 날들을 기다렸지만 마오베는 오지 않았다. 그 대신 테르스테어가 왔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매번 그의 보고는 똑같았다. 그래. 조금 향상되었구만.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야. 전과 마찬가지로 난 이런 그림들은 이 플라츠에서 팔 수가 없어.
자넨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군. 테르 스테이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합니다. 일손을 멈출 때는 간간히 배를 채워야 할 때뿐이죠. 테르 스테이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수채화를 다시 바라보았다. 난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네. 자네가 플라처의 내 사무실에 왔었을 때 처음 보았던 그 투박함과 미숙함이 아직도 자네 작품에서 사라지질 않고 있거든. 지금쯤에는 응당 그걸 다 극복했어야 될 텐데도 말이야. 조금이라도 재능을 갖고 있을 경우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대개는 모두 극복이 되기 마련인데. 열심히 노력하면이라고요? 빈센트가 말했다. 신에게 맹세코 나는 자네 작품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네. 난 자네가 차츰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는 걸 보고 싶네. 내 생각엔 그건 옳지 못한 일인 것 같아. 태호가 매달 자네에게 하지만 자네 작품이 작품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자네 작품을 사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안 그런가? 자네가 동량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야. 물론 아니죠. 서둘러 그것뿐이야. 서둘러야만 해. 자네는 그림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돼. 테르스테가 그 판에 박힌 말을 네 번째로 되풀이하자 빈센트는 그가 자기를 놓고 무슨 장난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희 손으로 생계를 꾸려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 작품을 하나도 사줄 수가 없다라니. 아무도 사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란 말인가? 어느 날 거리에서 그는 마오베와 마주쳤다. 마오베는 딱히 어디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쑥 내민 채 환한 듯한 빠른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빈센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못 배웠군요. 바빴어. 마오베의 목소리가 차갑고 냉담했다. 알아요. 그 새 그림 때문이겠죠? 그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는 그냥 막연한 몸짓을 해보였다. 가끔 아주 잠시 동안만 당신 작업실에 들려도 될까요? 제 수치화가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돼. 난 바쁘다고 말했잖아. 내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할 수는 없어. 그럼 산책 나오실 때 가끔 절 보러 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신한테서 그냥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제가 좀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지금 바빠. 이젠 가야겠군. 그는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서 휑하니 앞으로 내달았다. 그리고는 신경질적인 걸음걸이로 거리를 걸어 내려갔다. 빈센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자기가 마우백에 어떤 모욕을 주었던 것일까? 어쩌다가 자기가 그의 관심에 금이 가게 했던 것일까? 며칠 뒤에 바이센브루가 작업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빈센트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바이센브루는 젊은 화가들한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일에 관한 인정받은 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작품에 대해 기운차게 욕설을 퍼붓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사람 작업실은 확실히 대궐인걸. 자넨 이제 곧 여기서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겠구만.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빈센트가 투덜거렸다. 여기서 나가시죠. 자넨 왜 그림을 포기하지 않나 방고? 화가의 생활이란 개같은 생활인데 말이야. 당신은 그런 속에서도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야 물론 성공한 화가니까. 하지만 자네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걸. 어쩌면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당신이 그리는 것보다 한층 더 훌륭한 그림들을 그릴 건데요. 바이센브루가 웃었다. 그러지 못할걸. 하지만 자네는 아마도 헤이그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자네 작품이 자네의 인물 댐댐이와 비슷하다면 말이야. 아까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빈센트가 힐문하면서 자기의 화첩을 꺼냈다. 앉지 않으시겠습니까? 앉아서는 자네 그림을 볼 수 없지 않나? 바이센브루는 수치화들을 한편으로 밀어붙였다. 이건 자네 매체가 아니야. 자네가 말해야 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채화는 너무 긴 빠진 매체야? 하고 말하면서 그러고서 그는 보리나주 사람들과 브라반트 사람들 그리고 헤이그에 온 일에 그렸던 그 늙은 사람들이 담겨있는 연필 스케치들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 인물들을 차례차례 응시하면서 혼자 즐겁게 킬킬거렸다. 빈센트는 한바탕 맹렬하게 쏟아질 욕설에 대비하고 있던 차였다. 자네 아주 빌어먹게도 잘 그렸구만.
날카로운 눈을 반짝거리며 바이센프를 보고 말했다. 자네가 그린 것을 보고 나 혼자서도 그릴 수 있겠는걸? 빈센트는 아까부터 애써 온몸에 무거운 힘을 주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바이센프르의 말이 하도 관대했던 바람에 오히려 등 뒤에서 질린 셈이 되었다. 빈센트가 돌연 푹 주저앉았다. 당신은 무자비한 검으로 불리는 걸로 알았는데요. 그야 그렇지. 자네의 이 습작화에 조금 더 훌륭한 점이 없었더라면 내가 무자비한 검으로 짓거렸을 거야. 테르스테어 씨는 그거를 보고 날 꾸짖던데요.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바로 그 그림들이 가진 장점이라고. 난 이런 펜 스케치를 계속하고 싶은데 테르스테어 씨는 날들어 사물을 수치하러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그러면 팔린다 이거지요? 안 돼 이보게. 자네에게 표현하러 보이는 것은 반드시 표현하러 표현해야 돼.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남의 말 따위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말라고. 내 말조차 귀담아 들을 거 없어.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래야만 될 것 같군요. 마오베가 자네는 타고난 화가라고 말하니까 테르스테어는 아니라고 말하더군. 그러자 마오베가 자네 편을 들어 그에게 대항했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 역시 자네 편을 들겠네. 이제 자네 작품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말이야. 마오베가 날 보고 타고난 화가라고 말했다고요? 이봐, 그런 것에 우쭐거리면 못 써. 타고난 화가로서 죽는다면 다행인 셈이야? 그런데 어째서 그가 내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빈센트, 그 사람은 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는 중일 때에는 누구든 다 똑같이 취급해.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수백 년간 그림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야. 그동안엔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내 작업실로 찾아와도 좋아.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바이센프르 씨? 그러게. 마우베가 당신을 이곳으로 보낸 거지요? 맞아. 왜 그랬을까요? 자네 작품에 대한 내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지만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타고난 화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도 몰라. 어쩌면 자네에 관해 테르스테이가 그 사람 마음에다 의욕을 심어놨는지도 모르지. 6. 테르스테어는 그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고 마오베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냉담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대신에 크리스틴이 들어서서 그가 갈망하는 소박한 관계를 그의 삶에 가져다 주고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작업실로 왔고 그리고 그의 손놀림과 손을 맞추기 위해 언제나 바느질 바구니를 가지고 왔다. 그녀의 음성은 거칠고 골라 쓰는 말들도 사회의 낙오자들이나 쓰는 말들이긴 했지만 나직하게 조용조용 말하기 때문에 빈센트로서는 그림에 정신을 집중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손쉽게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다. 그의 언제나 그녀는 흡족스러운 마음으로 스토브 곁에 앉은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새로 태어날 아이한테 입힐 자질구레한 것들을 꿰매곤 했다. 그녀는 스트룸 모델이었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지만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열성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녀에겐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의 저녁 식사를 마련해주는 버릇이 붙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시엔. 그가 말했다.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 먹는 거지. 물론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볼 테니까 나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빈센트는 날마다 그녀에게 1프랑씩 주었다. 그 돈이 자신의 경제적 여력에 비하면 많은 돈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편이 좋았다. 그리고 자기가 그녀를 빨래통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기쁘게 했다. 가끔 그가 오후에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나갔다 와서 밤늦도록까지 그녀를 그렸고 그러면 그녀는 집에 돌아가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각 끓인 커피 냄새를 맡으며 그리고 한 다정한 여인이 스토브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자기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정이 그에게는 몹시도 안락한 곳이었다. 가끔씩 크리스트는 아무 까닭도 없이 집에 가지 않으려 했다. 나 오늘 밤은 여기서 잘까봐 빈센트? 그녀가 말하곤 했다. 그래도 되지? 물론이지 시행. 좋을 대로 여기 얼마든지 있어도 돼.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잖아. 그가 그녀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건만 이제 그녀에겐 그의 속옷을 빨고 그의 옷들을 손질하고 그를 대신해서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시장을 보고 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이봐요. 당신네 남자들은 자기 몸 하나 돌볼 줄 모르잖아요.
당신은 옆에 여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 시장에서도 당신은 사람들한테 속을 거야. 그녀는 어느 보나 결코 훌륭한 주부는 못 되었다. 햇수로도 오랫동안 어머니 옆에서 게으르게 살아온지라 정결히 하고 정돈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은 대부분 이미 망가진 뒤였다. 그녀는 이따금씩 갑자기 힘이 넘칠 때면 결심을 하고서 살림살이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즐겁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물론 그건 해야 할 그런 일들의 생각이 미칠 경우이긴 하지만 빈센트는 그녀가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기뻤다. 그는 그녀를 꾸짖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이젠 밤이고 낮이고 죽도록 피곤해졌는 일은 없었으므로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그 거칠음이 조금 사라졌고 그녀가 하는 말들 중에서 천한 말들도 하나씩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익히지 않은 까닭에 무언가 자기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갑자기 발끈 성을 내면서 우악스러운 음성으로 되돌아가 빈센트로서는 학교 다니던 소년 시절 이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추잡한 말들을 퍼부어 대는 것이었다. 그런 순간에도 크리스틴의 모습이 빈센트에게는 자기 자신의 캐리커처로 보였고, 그래서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틴 역시 그와 똑같이 관대하였다. 빈센트는 자기 그림이 모두 엉망진창으로 잘못되거나 크리스틴이 그가 가르쳐준 것을 모두 까먹고서 서투르게 포즈를 취할 때는 사방 내벽이 흔들릴 정도의 격분을 한바탕 터뜨리곤 했다. 크리스틴은 그의 편에서 찌끄리도록 그냥 놔두었다. 그러면 그는 몇 분 뒤에 침착함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그들이 똑같은 순간에 화를 터뜨리는 법은 절대 없었다. 그녀의 몸의 곡선 하나하나까지 익숙해지도록 충분히 스케치를 한 뒤에 그들은 진짜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그런 결심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미슐레가 말한 한마디의 말이었다. 어찌하여 이 땅 위에 다만 혼자서 절망에 빠져있는 여자가 있는 것일까? 그는 스토브 곁의 야트마가 나무 토막 위에다 크리스틴을 나체로 앉혔다. 그는 그 나무 토막을 나무 그루터기로 변형시키고 거기에 푸른 풀들을 조금 집어넣어 그 장면 전체를 야외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크리스틴을 그렸다. 무릎 위에 놓인 마디진 손, 말라 빠진 두 팔에 푹 파묻은 얼굴, 등뼈 조금 아래 내려온 수쩍은 머리칼, 야윈 정강이까지 닿도록 축 늘어진 다알리아 뿌리 같은 젖가슴, 바닥에 불안정하게 놓인 밋밋한 두 발, 그는 그것을 슬픔이라고 이름하였다. 그것은 인생의 단맛이 모두 빠져나간 한 여인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 밑에다 그는 미슐레의 말, 어찌하여 이 땅 위에 다만 혼자서 절망에 빠져있는 여자가 있는 것일까를 적어 넣었다. 그 누드 대성에 일주일이 걸렸고 그동안에 남아있던 돈도 모두 바닥이 났다. 3월 첫날까지는 아직도 열흘이나 남아있었다. 집안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 연명할 만한 흙방이 남아있었다. 모델을 써서 작업하는 일은 완전히 포기해야 했고 그 때문에 그는 좀 더 퇴보하게 될 것이었다. 시행, 그가 말했다. 이젠 다음 달 첫날까지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돈이 다 떨어졌어. 나에게 줄도 말인가요? 달리 할 일도 없는데 어쨌거나 나 오겠어요. 하지만 시행, 당신에겐 돈이 있어야 하잖아. 돈이야 조금 챙길 수 있어요. 당신이 하루 종일 여기 머문다면 세탁일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글쎄 걱정 말아요. 돈이 좀 생길 테니까. 그는 흙방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흘간 더 그녀가 오도록 그냥 놔두었다. 다음 달 첫날까지는 아직도 일주일이 더 남아있었다. 그는 시행에게 아저씨를 방문하러 암스테르담으로 갈 텐데 다시 돌아오면 그때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겠노라고 말하고서 그녀를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사흘간 물만 먹으면서 작업실에서 남의 그림을 보고 뺏겼지만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차와 과자라도 대접받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데보크의 아틀리에로 갔다. 오랜만이군. 이젤 앞에 서있던 데보크가 말했다. 편히 하고 있게. 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약속 시간까지 줄곧 작업할 참이니까 테이블에 잡지들이 있으니까 그거나 열심히 들여다보게. 그리고 차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마오베가 자신을 보러 오지 않을 것임을 그는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예트에게 돈을 구걸하기는 창피스러웠다.
테르스테이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마오베이한테 했다는데 이제 와서 테르스테이에게 뭐든 부탁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았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어도 자기의 그림 그리는 재주가 아닌 다른 기술로 몇 프랑의 돈이나마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에겐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의 오랜 숙적인 열병이 또다시 덮쳐와 무릎엔 구루병이 생겼고 그는 자리에 누워 지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태호가 며칠 더 일찍 100프랑을 보내줄지도 모른다는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는 다음 달 첫날까지는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다섯째 날 오후에 크리스티안이 노크 없이 걸어 들어왔다. 빈센트는 잠들어 있었다. 크리스티는 누워있는 빈센트 곁에 선 채 그의 얼굴에 패인 주름살과 붉은 수염 밑에 가리워진 창백한 살갗, 양피디처럼 갈라터진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의 이마에 가볍게 한 손을 얹자 신열이 느껴졌다. 그녀는 식량이 언제나 놓여져 있는 선반을 뒤져보았다. 선반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마른 흑방 한 조각, 커피 콩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깥으로 나갔다. 1시간쯤 뒤에 그는 자기 고향 에텐에서 어머니가 부엌에 서서 그를 위해 언제나 만들어주고 하시던 콩요리를 만들고 있는 꿈을 꾸었다. 깨어나 보니 크리스틴이 먹을 것들을 냄비에 넣어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시엔, 그가 말했다. 침대 곁으로 건너간 그녀는 차가운 손을 그의 뺨에 대었다. 붉은 턱수염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이젠 잘난 체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게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린 서로를 도와야 해, 빈센트. 우리가 술집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도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엔, 그가 말했다. 자, 그냥 누워있어요. 아까 집에 가서 감자와 콩을 조금 갖고 왔는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그녀는 감자를 어깨 접시에다 올려놓고 그 곁에다 나란히 콩도 조금 얹고서 침대 위에 앉아 그에게 떠먹였다. 당신 쓸 돈도 없는데 뭐하러 내게 매일 돈을 준 거죠? 당신 굶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는데. 태호의 돈이 올 때까지 그것이 수주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는 궁핍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꺾어놓은 것은 언제나 이런 뜻하지 않은 자그마한 인정이었다. 그는 테르스테어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크리스틴이 그의 셔츠를 빨아주었지만 다림질할 다리미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빵과 커피로 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내놓았다. 그는 플라츠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진흙이 묻은 장화 중 한쪽은 굽이 떨어져 나갔고 바지는 여기저기 꿰맨 데다 더러웠다. 원래 태호의 것이었던 코트는 그에게는 너무 작았다. 낡은 넥타이는 목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메어져 있었다. 머리에는 촌스러운 모자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는 어디서 줍는지는 몰라도 그런 모자들을 주워들리는 데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라인 철로기를 따라 걷다가 전기 기관차들이 슈베닝겐으로 떠나는 라인역과 자그마한 숲 가장자리를 돌아 시내로 향하였다. 흐릿한 태양 때문에 그는 빈혈증을 심하게 느꼈다. 블라인 거리에서 그는 한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과 마주쳤다. 가끔 아주 드물게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에는 그에게도 자기 모습이 헤이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대로 보였다. 그건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불황자,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병들고 허약하고 촌스런 빈털터리의 모습이었다. 플라츠 거리는 성과 나란히 붙은 궁정 연못과 만나는 삼각형의 광장을 향해 놓여 있었다. 제일 돈 많은 상점들이나 거기에서 장사를 벌일 수 있었다. 빈센트는 그 신성한 삼각형의 광장 안으로 감히 들어서기가 두려웠다. 그는 자신과 플라츠 사이에 얼마나 멀고 먼 신분상의 거리가 놓여 있는지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구필화랑의 점원들은 먼지를 털고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낸 얼굴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사내의 가문이 유럽 미술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내는 이토록 추한 꼬락서니로 돌아다니는 것일까? 테르스테는 위층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빛이 손잡이가 달린 종이 자르는 칼로 우편물을 열고 있었다. 눈썹 선 밑에 있는 동그란 작은 귀와 입부분을 거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다가 네모난 턱에 이르러 판판해지는 타원형의 얼굴과 왼쪽 눈 위로는 머리칼이 붙어있지 않은 머리와 겉으로 캐 묻는 듯이 그러면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이 뚫어질 듯 자신을 쳐다보는 두 눈, 콧수염과 턱수염 속에 놓여진 까닭에 더욱 붉게 보이는 불룩한 붉은 입을 가진 빈센트를 테르스테인은 유심히 보았다.
그는 빈센트 얼굴과 머리를 아름답다고 해야 할지 추하다고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엔 자네가 우리 가게의 첫 손님이군. 그가 말했다. 자, 뭘 드릴까요? 빈센트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설명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다 어쨌나? 써버렸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앞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한테서 무슨 격려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 한 달에는 30날이 있어. 하루에 정해진 일정액 이상의 돈을 쓰면 안 돼. 제가 앞일을 생각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거의 다 모델들을 쓰는데 나갔으니까요. 그렇다면 모델을 고용하지 말아야 해. 자네 혼자서 돈을 좀 더 적게 들이고 그릴 수 있잖나? 모델 없이 일한다는 건 인물을 그리는 화가에겐 파멸을 의미합니다. 인물을 그리지 말라니까 소나 양을 그리게 그것들한테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나? 테르스테어 씨, 저는 소나 양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소나 양을 느끼지 못하는 바예요. 좌우지간, 자넨 인물들을 그리면 안 돼. 그건 팔 수가 없으니까. 수채화를 해야만 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돼. 수채화는 나의 매체가 못 됩니다. 내 생각에는 자네가 그리는 그 그림들은 자네의 수채화를 그리지 못한다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먹는 일종의 마취제인 것 같군. 침묵이 흘렀다. 그 말에 대해서 빈센트는 아무런 답변도 생각할 수 없었다. 데보크는 모델을 쓰지 않아. 부유하지만. 그런데도 그의 그림이 굉장한 것이라는 내 의견에 자네도 동감하겠지? 그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고 있어. 난 그가 갖고 있는 매력을 자네가 얼마간이라도 자네 작품 안에 받아들이기를 기다렸었네.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이지? 그렇게 되지 않았지. 난 정말 실망했네. 빈센트, 자네 그림은 여전히 거칠고 아마추어적이야? 단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자넨 화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지난 닷새 동안 견뎌온 도려내는 듯한 배고픔이 갑자기 그의 무릎의 힘줄을 끊어놓았다. 그는 손으로 다듬어 만든 한 이탈리아제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목소리가 텅 빈 뱃속 어디엔가 파묻혀버린 듯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가 없었다. 제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동안의 침묵 끝에 빈센트가 물었다. 테르스테는 티 한 점 묻지 않은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가와 턱수염을 문질렀다. 내겐 자네와 자네 가족을 위해 그래야 할 의무가 있어. 자넨 사실의 진상을 알아야 해. 자네가 자네 자신을 구할 시간은 아직 있어. 빈센트, 신속히 행동을 바꾸기만 한다면 말이야. 자넨 화가가 되기엔 적당치 않아. 자넨 자신에게 딱 알맞은 생활을 발견해야 안 된단 말이야. 난 화가들에 관한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야. 압니다. 빈센트가 말했다. 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네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야. 자네가 소년 시절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쯤엔 아마 자네 작품에 어떤 우수한 특질이 생겨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 30살이야. 그리고 자네는 지금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난 자네만한 나이 쪽에 이미 성공했었어. 자네에게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길 바랄 수가 있겠나? 더욱이 좋지 않은 것은 대오로부터 적선을 받는 자네의 입장을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나? 마오베가 언젠가 제게 빈센트, 자네가 그림을 그리기만 한다면 자넨 화가야 라고 말했었죠. 마오베는 자네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자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난 자네의 친구야. 내 말을 믿게. 나의 친절이 한 길 더 나은 것일세. 그림을 포기하게. 자네의 전 인생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 되기 전에 언젠가 자네가 자신이 진짜 할 일을 찾아내어 거기에 성공하면 자네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말할 걸세. 테르스테어 씨, 지난 닷새 동안 저는 주머니에 단돈 1상팀도 없어 빵 한 조각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사정이라면 당신한테 돈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고용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가련한 병든 여자죠.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에겐 돈이 필요하죠. 부탁입니다. 10길드만 빌려주십시오. 테오에게서 돈이 오면 갚겠습니다. 테르스테는 의자에서 일어나 연못 위에 떠있는 백조들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궁승에 올려있던 인공 연못들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 연못뿐이었다. 자기 삼촌들이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과 브리슈엘과 파리에 미술점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 헤이그로 와서 자리 잡은 것일까 하고 테르스테는 의아스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10길드를 빌려준다면 자네는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프로코트 뒤로 뒷짐을 진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서 말했다.
그러나 난 자네의 그런 부탁을 거절하는 편이 오히려 더 큰 호의가 아닐까 생각하네. 빈센트는 시행이 자기에게 먹여준 그 감자와 콩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계속 그를 먹여 살리도록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테르스테엇이 틀림없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난 화가도 아니고 화가가 될 소질도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돈으로 격려를 한다면 그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겠죠. 전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래 사귀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탁입니다만 10길드만 빌려주십시오. 테르스테는 프로코트 안쪽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는 10길드짜리 지폐를 한 장 찾아 한마디 말도 없이 빈센트에게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빈센트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끔한 작은 벽돌집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든든함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잘 가꾸어진 거리를 따라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들이란 언제나 친구지간일 수는 없는 법이야. 가끔씩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거든. 어쨌든 난 앞으로 6달 동안은 테르스테어를 또다시 만나지 않겠어. 그에게 얘기를 걸거나 내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겠어. 그 팔릴 수 있는 그림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데보크가 가지고 있다는 그 매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하여 빈센트는 돌아가는 길에 데보크에게 들렀다. 데보크는 의자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앉은 채 영국 소설을 읽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그가 말했다. 난 슬럼프에 빠졌어. 선 하나 그을 수가 없다네. 이리 의자를 끌고 와서 날 즐겁게 해주게나? 시가를 피우기엔 너무 이른 아침 아닌가? 자넨 무슨 좋은 얘기 들은 거 없나? 당신 그림 좀 다시 보여주겠어, 데보크? 왜 당신 작품은 팔리고 내 작품은 안 팔리는지 알아내고 싶군요. 재능이지 이 친구야, 재능이라니까?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데보크가 말했다. 그건 천부의 재능에 달린 거야. 그 재능을 자네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 재능이란 게 무엇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네. 다만 우라질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 따름이지. 데보크는 아직 틀에 고정된 채로인 6개의 캔버스를 가지고 나와 그 그림들에 관해 가벼운 얘기들을 늘어놓았고 그동안 빈센트는 타오르는 듯한 두 눈으로 그 연한 물감과 얄팍한 정수로 이루어진 그림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내 것이 한결 낫군.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것이 더 진실하고 더 깊이가 있어. 그가 그림 물감 한 박스를 통째로 다 써가면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말들을 난 목수의 연필 토막 하나로도 말할 수 있어.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건 너무도 뻔해. 그림들을 다 끝마치고 나도 실제로 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왜 그한테는 찬사와 돈을 안겨주면서 나한테는 흑방과 커피값도 주지 않으려는 걸까? 데보크에게서 달아나듯 빠져나오면서 빈센트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 집안엔 어떤 허황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어. 데보크에겐 나를 답답하게 짓누르는 무언가 활락에 지친 듯한 진지하지 않은 점이 있거든. 밀레의 말이 옳아. 나 자신을 어줍지 않게 표현하느니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데보크는 자기의 매력과 돈을 간직하고 있으라지. 난 진심과 고난의 인생을 택하겠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인간이 멸망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 크리스틴이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의 머리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묶고 있었고 얼굴에 난 마마 자국에서 땀방울이 희미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돈 빌려서? 바닥에서 고개를 쳐들고 그녀가 물었다. 10프랑. 부자 친구들이 있다는 건 근사한 일인데? 그렇군. 자, 당신에게 빚진 돈 6프랑이요. 그녀가 몸을 일으키고는 검은 에어프런에다 얼굴을 닦았다. 지금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당신 동생에게서 돈이 올 때까지는 4프랑으로는 당신한테 별 도움이 안 될 테니까. 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어, 시행. 당신에겐 이 돈이 필요할 거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할까? 당신 동생한테서 편지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지내는 거야. 그게 우리 두 사람 공동의 돈이라 치고서 그 돈으로 먹을 것을 해결합시다. 당신보다는 내가 그 돈을 더 오래 쓸 수 있을 테니까. 모델 노릇하는 건 어떻게 하고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텐데. 먹여주고 재워주면 돼요.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여기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고맙고 또 괜히 몸만 아프게 일하러 나갈 필요도 없을 테고. 빈센트는 그녀를 두 팔로 껴안고
그녀의 앞이마에 흘러내린 숱이 젖고 까칠까칠한 머리칼을 부드럽게 뒤로 쓸어 넘겼다. 시엔, 당신은 가끔 귀족과도 같은 일을 해낸단 말이야? 당신 때문에 신이 있다는 게 거의 믿어질 정도라니까?